그다음 이야기 좀 합시다. 오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야기 했고요. 구분 한번 해놨고, 중추신경계 한번 중추신경계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뇌 그려줘야겠죠. 뇌. 조금 튀어나와 있고, 살짝 튀어나와 있고. 뇌 그림 보면 친구들이 착각 많이 하는 게, 사실 여기가 목인가요? 라고 하면 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대충 한 관자 좀 아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자 정도? 이 정도고, 여기 부분은 내 얼굴로 표현해야 되네. 관자 아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진짜 목은 어디 있냐면, 한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목이에요. 알겠니?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얼굴이 있고, 여기 되어 다 알겠어요? 다 얼굴이 이 정도로 있는 거라고. 좀 치우고요. 자, 그 다음, 뇌 안에, 뇌 옆에 뇌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뇌가 연결되어 있는 뇌가 이쪽으로 하나 더 있다. 그 다음 뇌 중간에 그림 하나 그려줄 건데, 이렇게 여기 붓을 네, 점도 하나 찍어줄까요? 밑에 붓을 두 개 달려있는. 바깥쪽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요. 먼저 우리 뇌 바깥쪽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 여기 뭐라 그래요? 대뇌 첫 번째 대뇌. 대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죠. 대뇌는 당연히 고등한 정신활동을 한다. 뭐 중딩 때 다 한 거예요. 내용 조금만 추가되죠. 고등한 정신활동이라고 하니까 뭐 계산, 암기, 뭐 감정, 기억, 추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고등한 정신활동을 담당하고요. 그다음 우리 아까 체성신경계에 명령을 내린다고 했죠. 수의운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근육 중에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했죠. 수의운동이라고. 자, 그리고 대뇌의 특징이, 대뇌는 사실 뇌 이야기할 때 뭐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측두엽도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들었잖아요. 그게 대뇌의 각 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예전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다 암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 없어요. 부위별로 역할이 다르다. 부위별로 역할이 다르다. 이 정도. 자, 그다음 이 대뇌 이 바깥쪽 부분과 안쪽 부분을 좀 따로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바깥쪽 부분을 겉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속질이라고 해요. 자, 겉질은 회색질이에요. 회색질. 그럼 뇌 모형 본 적 있죠? 바깥쪽이 하얀가요? 표면이? 하얗지 않죠? 약간 살색이긴 한데 그걸 회색질이라고 표현해요. 당연히
자, 겉질은 회색질이다. 근데 왜 회색질이냐? 왜 약간 색깔이 있냐? 등치가 좀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두워 보이겠지. 우리 뉴런 보면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민말이지 신경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되니? 다음 여기서 어두워 보이는 쪽은 이 왼쪽 부분일까 오른쪽 부분일까? 당연히 왼쪽 부분이겠죠. 네? 아, 여기 뭔가 많잖아. 그러니까 겉질인 이유가 이 뇌를 구성한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겉질이 회색질인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속질은요. 대뇌 속질은 백색질입니다. 뇌 안쪽은 더 하얀색이에요. 왜 백색질이냐? 뇌 안쪽은 왜 허였냐? 얘는 축삭돌기가 있기 때문에. 축삭 부분은 좀 하얗죠. 축삭돌기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는 이 뇌의 이 바깥쪽 부분, 바깥쪽 부분에서 전구 처리가 더 많이 일어나요. 뇌 안쪽보다 바깥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두 번째. 자, 마치 이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뇌.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네. 이 손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 이 손에는 몸의 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혹은 뭐 평형을 유지하는. 아, 이것만 하냐? 아니, 이것만 하진 않고요. 우리 수위 운동을 도와줍니다. 수위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다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친구. 자, 이 친구는 우리가 간뇌라고. 간뇌 관련해서는 파트별로 이름을 좀 기억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가운데 점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시상. 그 시상의 아래쪽 이 부분을 시상 하부라고. 그다음 시상하부 밑에 달려있는 구슬 두 개 있죠. 이 구슬 두 개를 뇌하수체라고. 시상하부는 이 시상 아래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상 하부에 뇌하수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뇌는 어떤 역할을 조절하냐?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해요. 자,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해요. 그 다음 혈당량. 이거 3초. 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간뇌. 그 다음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대뇌 아래쪽을 벗어나려고 하는 요 지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중간뇌라고. 중간뇌 이름 보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름 때문에 간뇌의 위치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자, 이 중간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이 무조건 반사 중에서 공공 반사를 무조건 반사 중에서 동공 반사의 중간. 중간뇌는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과 관련된 부위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서 일어나는 반사 중에 하나인
우리 공공반사를 조절하는. 그 다음 중간에 아래쪽에 플룩 튀어나와 있으면서 이 손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거 착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손해랑 대뇌는요 여기로 연결되지 않아요. 여기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을 뇌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뇌교를 통해서 연결되네요. 오케이? 이 위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옆으로 연결됩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붙어 있긴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손해와 대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라고 해서 뇌교라고 해요. 뇌교. 뇌교는 대뇌와 손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리 역할, 뭐 중간에도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살짝 풀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름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연수라고. 자, 연수는요. 우리 생명 유지 활동과 이 밀접한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심박, 호흡, 소화 등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무조건 반사 중에서 얼굴에 액체와 관련된 현상들을 조절합니다. 얼굴에 액체가 뭔 말인가요? 뭐 예를 들면 재채기, 하품, 딸꾹질, 침 흘리는 거 이런 걸 다 조절합니다. 얼굴에서 액체라고 하면 뭐 침, 눈물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곳이 바로 연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수는 우리 몸에서 생명유지 활동도 조절하고 얼굴에서 액체가 나오는 무조건 반사를 담당하기도 한다. 자, 그럼 연수 밑에 있는 부분을 드디어 척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척수는 우리 대뇌 명령을 갖다 주는 역할도 하지만 뭐 회사로 치면 회장님 밑에 있는 뭐 부장님 정도 되는 게 중간 관리 직접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건 무조건 반사 등에서 회피 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회피 반사는 뜨거운 거 찔렸을 때 손을 떼내잖아. 혹은 뜨거운 거 찔렀을 때, 뾰족한 거 찔렀을 때,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손을 훅 떼는 것들 있죠. 몸을 급격하게 회피하는 현상들 이런 걸 다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주로 뇌 아래, 그러니까 얼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무조건 반사는 척수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자, 그 다음, 우리 요 세 개를 합쳐서 중간에 뇌교, 연수,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 개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칩니다. 자, 뇌줄기는 중, 뇌, 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뇌가 다친 사람이 있을 때, 이 뇌줄기가 다친 경우, 요건 우리가 뇌사. 근데 뇌줄기가 멀쩡한 경우에는 뇌를 다치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대뇌, 소뇌 정도만 다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식물인간이라고. 식물인간은 되게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20년씩 살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중간에 깨어나기도 하죠. 그치? 그 이유가 식물인간은
식물인간은 뇌줄기는 멀쩡하기 때문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중간에 뇌교 연수의 기능은 돌아간다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수예요. 생각은 못하지만 우리 식물인간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뭐 대뇌를 좀 많이 다쳤다고 해볼게요. 심장 박동은 조절할 수 있고 숨도 알아서 쉴 수 있고요. 소화도 알아서 할 수 있어. 살아있을 수는 있다고요. 이게 식물인간이야. 근데 뇌사 환자는 뇌줄기가 다친 거예요. 애초에 혼자 심박 조절이 안 됩니다. 호흡 조절도 안 되고요. 소화 조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뇌사 환자들은 외부에서 특정한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들어가더라도 얼마 못 가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뇌사 환자는 90% 이상이 일주일을 못 넘기니까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자, 알겠니?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은 뭐 이런 차이가 있구나.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 척수 이야기 좀 할게요. 척수. 척수도 이야기 한번 합시다. 척수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척수를 보관하고 있는 뼈인 우리 척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척추 너네 척추 단면 뼈 그림은 본 적 있죠? 이렇게 일자로 길게 뻗어 있는 거. 됐니?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단면을 볼게요. 가로로 자를게. 가로로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볼게. 카스테라 잘라서 안쪽 면을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엉덩이 모양. 그쪽이 살짝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나? 척수는 뇌와 마찬가지로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가 척수로 도착하기도 할 것이고 뇌의 명령을 척수에서 운동기관으로 전달해 주기도 할 거예요. 우리 아까 말초신경계 이야기할 때 우리 여기 구심성 뉴런도 있고 원심성 뉴런도 있다고 이야기했지. 아니? 자, 이 척추의 모습을 제가 그려놓은 것인데 이쪽을 앞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가 있는 쪽이다. 배가 있는 쪽. 척추의 앞쪽. 배가 있는 쪽. 그럼 이 뒤쪽이겠죠. 얘가 뒤쪽. 뒤쪽은 등이 있는 쪽. 자, 이 앞뒤를 따로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쪽에 이쪽 튀어나와 있는 이 근육이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근육. 자, 우리가 이 근육을 전근이라고 했지. 앞쪽이니까, 앞쪽이니까요. 그냥 뒤쪽에도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 이건 후근이라고 해요. 후근. 뒤쪽이니까. 네? 자, 근데 이게 연결된 뉴런들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 정보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를 척수한테 전달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항상 뒤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뉴런이냐? 당연히 구심성 뉴런이죠. 그러니까 감각신경이겠죠. 당연히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는 꼭 뒤로 들어가야만 한다고요. 처리가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신호가 뭐 예를 들면 뇌한테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여기 운동기로 전달하겠죠. 운동신경은 앞쪽과 연결이 됩니다. 아니? 자, 이거 암기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운전이라고 암기하는 운전. 운동류로는 전근과 연결된다. 운동뉴런은 전근과 연결이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감각 뉴런, 감각 신경은 후근과 연결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 척수 역시요. 안쪽에 있는 부분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의 색깔이 달라요. 얘는 안쪽이 좀 까맣니다.
아까 대뇌는 바깥쪽이 회색질이라고 했죠? 척수는 속질이요. 회색질입니다. 자, 회색질인 이유는, 속질이 회색질인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이죠. 겉질 같은 경우에는 백색질입니다. 왜 백색질이라고 하냐면 겉질에는 싹돌기가 있기 때문에 싹돌기가 있으면 좀 하얗게 보인다. 그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98쪽 보면 뭐 반사하고 반응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 다 한 거거든요. 가볍게 말로만 좀 이야기할게요. 반응은 뭐냐면 반응은 대뇌가 신호를 받아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은요 항상 체성신경계가 들어가줘야 돼요. 네? 대뇌가 좀 명령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반응의 대표적인 경로 보니까 뭐 야구 선수가 공을 보고 때렸대요. 보고 때렸대. 보고 뇌에서 이쯤 되면 오겠구나 계산해서 팔을 휘둘렀대. 그러면 그 경로 생각해 볼까요? 눈, 감각기죠. 그다음 뇌로 가겠네. 무슨 신경? 감각신경이죠. 됐니?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요? 대뇌를 거치죠. 그 다음 팔을 휘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명령이 내려가겠죠. 뭐 따라가요? 척수 따라가겠죠. 척수에서 이제 팔로 가겠죠. 쭉 갈 거란 말이에요. 운동신경을 따라가겠죠. 아니? 정확히는 이제 척수의 전근을 통해서 운동신경을 따라가겠죠. 그 다음 반응기로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로가 좀 다른 이 반응도 있어요. 바로 자극이 몸 아래에서 시작되는 경우. 방금 어떻게 되냐면 감각기, 대뇌, 척수, 팔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쌤이 여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눈을 감고요. 손을 더듬어 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찾아볼게요. 뾰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손을 이렇게 살풋이 올려놓을게. 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감각을 대뇌에서 인지할 거예요. 경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이 어디요? 감각기죠. 손에서 뭐 타고 가? 감각신경 타고 가겠지.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척수로 가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다시 대뇌죠. 그 다음 척수, 그 다음 운동신경 반응기겠죠. 아까랑 다르죠. 왜? 아까는 얼굴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척수를 거쳐서 대뇌를 갈 필요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지. 이때는 뇌신경 따라서 바로 내려가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얼굴 밑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손에서 대뇌로 직방으로 갈 수는 없다고요. 항상 척수를 거쳐야만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척수가 한 번 들어가냐 두 번 들어가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고. 네? 시작점에 따라서. 자, 근데 그 밑에 무조건 반사 보면 무조건 반사 중추가 총 3개입니다. 아까 여기다가 다 적어놨는데 중간에 그다음 연속, 그다음 척수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회피 반사. 무릎에서 일어나는 무릎 반사죠. 척수가 담당하는 뭐 회피 반사, 무릎 반사도 있는데 중학교 때 다 한 거죠. 이건 어떤 경우야? 내가 길을 걷다가 앞정을 밟아서 발이 너무 아파 순간적으로 발을 훅 뗄 때. 네? 이게 회피 반사죠. 자, 경로가 어떻게 돼요? 발에서 어디로? 뭐 타고? 감각신경 타고 어디로 가요? 척수로 가죠. 근데 이 척수로 갔다가 지금 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 발은 이미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척수에서 급하게 명령을 바로 내려버리죠. 뇌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척수가 내리는 경우죠. 그래서 그때는 척수에 도착해서 척수에서 다시 전근을 따라서 운동신경. 그 다음 바로 다시 발로 가는 경우들 나와 있다. 거 체크하시고요. 왼쪽에 무조건 반사 중추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적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단번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너네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누가 다쳤어. 그럼 구급대원들이 가가지고 항상 뭐 하냐면 눈 이렇게 벌린 다음에 후레쉬 이렇게 해요. 그거 뭐 하는 거야? 음,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는 거죠. 동공반사가 안 일어나면 중간 뇌가 다친 거잖아요. 그럼 뇌줄기가 다쳤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그럼 이 사람이 혼자 식빵이나 이런 걸 조절하지 못한 아주 위급한 상황일 수 있어. 그러니까 긴급 처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뇌줄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교재 100쪽에 말초신경계 한번 볼까요? 말초신경계 한번. 우리 말초신경계 중에 체성신경계 한번. 자, 아까 우리 구분해놨죠? 말초신경계에서 구심성 뉴런으로 구성된 우리 감각신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 외에는 전부 다 원심성 뉴런이라고 했죠? 저는 원심성 뉴런들만 좀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체성신경계. 체성신경계는 중추가 무조건 되됩니다. 구조라는 중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체성신경계에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뉴런 한 개로 구성이 된다. 한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된다. 그림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축삭솔기, 발판이 무릎. 그리고 이 끝에는 뭐 예를 들면 근육이 이렇게 상황.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근수축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뇌에서 명령이 와가지고 쭉 가는 거. 자, 이때 신경전달물질 뿌릴게요. 이거 뭐라 불러요? 우리 근수축 조절할 때 나타난 신경전달물질 이름 뭐였어요? 저번 주에 했던 홀린. 이게 체성신경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왜 뉴런이 하나로만 구성이 되냐라는 거예요. 뉴런은 세포고요. 세포가 모여서 신경이 되는데 체성신경계는 마치 여러분 단세포 생물처럼 세포 하나가 생물이 되잖아요. 그래도 세포 하나가 그 신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번 주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했냐면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건 전도라고 했어요.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는 건 뭐라 그랬죠? 전달이죠. 전달은 속도가 어때요? 느립니다. 근데요, 우리가 몸을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뉴런이 있으면 그 연결 부위가 마치 여러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찍는 구간 정도로 생각하면 돼. 시간이 걸려서 느려지지. 선생님? 근데 얘는 빨리빨리 가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대. 하나의 뉴런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은 중추가요. 항상 어디냐면 척수입니다. 교감신경의 중추는 항상 척수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까 심장을 빨리 뛰게 사자 만나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심장 빨리 뛴다면서요. 심장 조절하는 건 어디였어요? 어디였죠? 심장 조절하는 건? 연수였죠. 근데 빨리 뛰게 하는 건 척수입니다. 느리게 뛰는 것만 연수예요. 교감신경은 무조건 다 척수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일단 그림 보면 좀 더 쉬울 거고 일단 이것도 생긴다는 겁니다. 는 뉴런 두 개입니다.
이게 이형도 붙여있고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나요. 자, 이 축삭돌기 말단이고 다음 뉴런이 등장. 정이 됩니다. 두 번째 뉴런의 길이가 더 길죠. 실제로 두 번째 뉴런의 길이가 더 깁니다. 자, 여기 내보내는 물질이 있겠네. 근데 대부분의 신호 전달 물질은 너네 단계에서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세틸 콜린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 끝에 뭐가 오겠죠? 여기 위가 왔다고 해볼까요? 위? 교감신경이 작용해가지고 이제 위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뭐 성장이 와도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내보내는 게 다릅니다. 위라고 했는데 심장 이야기로 해볼까요? 심장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봐봐. 지금 교감신경은요.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긴장하는 겁니다. 타자를 만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형태로 몸을 조절하는 거예요. 상황이되니 그럼 여기서 내보내는 물질은 이렇게 생각해 볼래?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물질이어야 돼. 왜? 몸을 달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에너제틱한 이런 물질이어야만 한다고요. 앞선 물질들하고 달라. 내가 지금 아세틸콜린 넣어가지고 막 근육 조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보내는 이 물질은 마지막에서 내보내는 이 물질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물질이어야 돼.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는. 너네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미 한 번 배운 적이 있어요. 바로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하고 똑같은 표현이 사실 약간 다른데 약품명이거든요. 사실 몸속에서 분비되는 물질은요. 에피네프린이라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에피네프린. 그죠? 에피네프린인데 에피네프린에서 구조가 살짝 변형된 형태의 물질이 나옵니다. 그걸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부릅니다. 애만 다르니까 이것만 잘 체크하자. 노르 에피네프린. 그럼 뭐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러요. 사실 뭐 노르 에피네프린만 분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에피네프린도 동시에 분비하는데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왜 이건 임팩트 있는 물질이어야 하니까. 자, 3번. 아율신경계 중에 후교감 칸이 없어요. 좀 옆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 중추는요, 드디어 달라집니다. 뭐 척수가 되기도 하고요. 연수가 되기도 하고 중간대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듀어 뉴런 두 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뉴런이 여기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생김새 보세요. 자, 이렇게 가고요. 이게 축삭돌기 말단이고 새로운 뉴런입니다. 다음 축삭돌기 두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뉴런 두 개이긴 한데 교감신경과 생김새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뒤에 게 짧죠? 앞에 게 어때요? 길어. 이거 이름 보면 되게 쉽게 이루어진다. 이름 누가 더 길이? 교감하고 부교감이지? 부교감이 길죠. 앞으로 길어요, 뒤로 길어요? 교감보다 앞으로 더 길죠. 아니네. 글자가 더 긴데 앞쪽으로 길잖아요. 교감보다 앞쪽에 길잖아. 부교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길다고요. 뉴런도.
외우기 쉽겠죠? 교감보다 앞쪽으로 더 길다. 다음에 이때 분비되는 물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음 저기를 제외하고는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냐면 아세틸콜린. 얘는 급할 게 없어요. 몸을 안정상태로 만드는 건데 에피네프린처럼 뭔가 아, 어떤 에너제틱한 물질이 아니다. 상황 이해 되나요?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르는구나. 그죠? 자, 그럼 우리 용어 정리 좀 할게요. 그럼 여기 연결 부위거든요. 연결 부위 여기 있죠. 여기도 연결 부위 있잖아요. 그치? 자, 우리 저번 주에 뉴런과 뉴런의 연결 부위를 뭐라고 불렀어요? 세 글자로 그랬는데. 시냅스라고 했죠. 자, 여기도 시냅스인데 이름이 조금 달라요. 사실 시냅스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 고리 단계에서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신경절, 신경절이라고. 시냅스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절이라고. 그럼 우리 용어 정리 좀 해볼래? 이 뉴런은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에요. 되니? 이 뉴런은 뭐라고 부르면 돼?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라고. 되니? 쟤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여기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있어? 생김새 보고 차이점을 따져주면 된다. 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신경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 신경계를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좀 만들어서 정리할까요? 먼저 교감신경이 작용. 나는 교감신경은 제가 항상 중추가 어디라고 했어요? 항상 어디라고 했어? 척수라고 했습니다. 자, 흥분시키는 건 척수밖에 못해요. 오케이? 어느 부분이든 간에 몸을 흥분시키는 건 척수밖에 못합니다. 자, 그다음 부교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로 냈지만 좀 더. 이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심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사자 만났을 때 생각하면 돼. 심박이 더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빨라지죠. 톡 뛰는. 자, 부교 가면 이제 사자가 떠났어. 내가 드디어 우리 집에 도달했습니다. 사자를 피해가지고. 좀 안정적이야. 몸이 이제 안정되기 위해서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그럼 심박 어떻게 돼요? 심박이 느려지겠죠. 완화되겠죠. 근데 이걸 쉽게는 이 촉진시키는 건 당연히 척수의 역할입니다. 근데요, 원래 우리가 심장박동 조절하는 건 어디라고 배웠어요? 연수라고 배웠지. 근데 그게 부교감신경일 때만 조절한다고. 즉, 이 느려지게 하는 건 누구의 조절이라고? 연수의 조절.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소화운동. 소화액. 그래서 사자를 만났다? 긴장하겠죠. 긴장하면 침을 질질 흘리나요? 침이 바싹바싹 마르나요? 바싹바싹 마르죠. 아니? 자, 소화액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소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너네가 지금 사자 만났거든요? 야, 사자 만났는데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데 써야 될까? 그걸 하나라도 아껴서 뛰어다니는 데 써야 돼. 당연히 뛰어다니는 데 써야지. 아니? 그러면 교감신경은 사자 만났을 때니까 소화행동이나 소화액 분비 둘 다 억제됩니다. 이 에너지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거든요. 침도 안 나와요. 침도 바싹바싹 마르고 소화도 좀 안 돼. 장이 좀 꼬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자,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이제 안정된 상태니까 드디어 몸 안에 있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 부교감신경이 작용되면 촉진된다. 아, 근데 이 소화 촉진을 조절하는 건 그럼 누구의 역할이에요? 소화 조절하는 거? 연소의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억제하는 건 누구의 조절이에요? 척수다. 교감신경은 부위와 상관없이 어떤 기능과 상관없이 전부 다 척수가 조절한다. 됐죠? 자, 동공 이야기 들을까요? 사가 같다?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확장되어야만 하겠죠. 왜? 동공이 확장해야 주변에 빛 신호들이 많이 들어올 거야. 사자 만났을 때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될지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빨리 파악해야 되죠. 네? 민가가 어디에 있는지, 나무는 어디에 있는지, 사자 몇 마리가 뛰고 있는지, 뒤편에 뭐가 있는지 빨리빨리 봐야 된단 말이야. 동공이 확장된다는 거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몸이 안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동공이 축소돼야 돼요. 빛 신호를 최소화하고 네, 시각 신호를 처리를 최소화해서 몸을 좀 쉬게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한다. 다음 동공 축소를 조절하는 건 어딜까? 당연히 중간뇌죠. 중간뇌는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은 연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방광 이야기. 내가 지금 사자 만났거든? 사자 만났는데 오줌 누고 있으면 될까? 안 되지.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는 소변을 누면 안 됩니다. 그럼 방광의 크기가 커져야겠죠. 작아지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방광이 확장됩니다. 안에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요. 방광이 축소돼요. 왜? 안정된 공간이 왔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이제야 빼낼 시간이네. 근데 이걸 조절하는 건 누구냐면 척수예요. 방광은 확장이든 축소든 다 척수가 조절한다라는 거. 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이야기니까. 지금 밑에 보면 교재 101쪽 밑에 보면 신경계 질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 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질환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추신경계 질환, 알츠하이머병인데 알츠하이머병 이거 뭐라 그래요? 치매라고 하죠. 치매. 치매는 뇌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뇌에서 노폐물이 나와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뇌세포가 뇌세포도 밥을 먹어야겠지. 뇌세포에 입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 여기에 뇌세포 밥이 이렇게 생긴 게 딱 들어와서 먹는 거야. 근데 뇌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뇌세포 입에 딱 들어맞게 생겼어. 근데 이거 안 씹어집니다.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뇌세포에 이 신호가 들어갈 자리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괴사하게 돼요. 뇌세포가. 아이러니하게도요. 뇌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베타아밀로이드는 많이 축적돼. 그럼 저희 공부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 정도의 젊은 피들은 나까지 좀 같이 포함해줘. 젊은 피들은요. 잠만 자도 다 제거가 됩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증상은 여러분들 잘 알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외에 뭐 파킨슨병도 있네요. 파킨슨병. 뇌 이제 중간뇌 오류가 생길 때 도파민 분비가 억제되면서 이 도파민이 뭐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라고 생각 했겠지만 뭐 그 외에도 운동을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팔다리에 운동 조절이 잘 안 된다. 그 밑에 말초신경계 질환도 나와 있네요. 위축성 측삭 경화증,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운동신경의 파괴로 나타나는 말초 질환이. 길랭바레 증후군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특히 마리집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마리집 저번 주에 도약 전도를 하게 해주는 하트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104쪽 문제 한번 이번 진도 많은데 다 했지? 다 안 했냐? 했잖아. 시간 좀 이거 하죠? 방학에 좀 열심히 합시다. 자료 3번부터 볼게요. 먼저 가 그림부터 볼까요? 104쪽에 자료 3번. 자, 가 그림부터 봅시다. 중추신경계와 위를 연결하고 있네, 위를. 자, 그리고 자율신경이라고 했네. 위쪽에 A랑 B가 있는 경로를 보면 뉴런이 두 개죠. A도 있고 B도 있죠. 그럼 자율신경이지. 체성신경은 뉴런 하나니까요. 되니? 자, 근데 A랑 B로 구성된 이 뉴런의 이름은 뭘까? 신경의 이름은 뭘까요? 앞쪽이 기니까 부교감이죠. A는 부교감,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입니다. B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위죠? 위는 소화운동 하잖아? 그럼 A 앞쪽에는 어디랑 연결돼 있을까? 중추신경계 중에 어디랑 연결돼 있을까요? 점으로 표시된 거? 부교감이고 소화니까? 아니죠. 어딥니까? 연수죠. 오케이? 그다음 지금 여기 A, 그다음 여기 B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랑 연결된 이 부위가 바로 연술 소화운동이잖아요. 근데 CD로 구성된 거 볼래? 앞쪽이 더 짧죠? 그리고 뒤쪽이 이렇게 길잖아. 얘는 뭐예요? 교감이죠. 교감신경이고 위랑 연결됐네. 이거 어디예요? 어디랑 연결됐겠니? 척수랑 연결이 되었겠네. 소하고 먹어 간의 교감신경이면 다 척수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E랑 F 볼래? 그럼 E는 그림 보면 일반적인 뉴런이 아니죠. E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뉴런이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 이거 신경세포체예요. 제가 저번 주에 뉴런 종류 이야기할 때 축삭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와 있는 거 무슨 뉴런이라고 했어? 감각. 즉 E는 감각 뉴런. 다리에서 척수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거예요. 자, F는 그렇게 안 생겼지. F는 뭐겠니, 그럼? 운동 뉴런이겠죠. 즉, F가 체성신경계겠네요. 이 F가 체성신경계를 지칭한다. 밑에 3번 봅시다. 3번에 1번 봅시다. A부터 D는 모두 말초신경계의 교감이고 부교감이고 다 말초신경계죠. 자, 이번 A와 D와 F는 모두 자율신경계래? 아니지. F는 뭐예요? F는? F는 뭐였어? 우리? 운동 뉴런으로 구성된 체성신경계였죠? 뉴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3번 C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소화운동이니까 연수 맞네? 진짜? 아니죠. 소화운동이긴 하지만 C는 무슨 신경을 구성해요?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C는? 앞쪽이 짧으니까 교감을 구성하는 뉴런 중에 하나죠. 그럼 척수랑 연결이 되어야 한다. 자, 4번 A와 D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동일하다. A 말단이라고 하는 건 A와 B 사이겠죠. 즉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당연히 아세틸콜린이지. 근데 D 말단은 교감신경의 말단이잖아요. 여기서 분비되는 건 뭐라 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했죠. 다릅니다. D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세틸. 자, 5번 B가 흥분하면, 그러니까 B가 작용하면이라는 뜻이겠죠. 몸이 흥분한다는 게 아니에요. B 뉴런이 작용하면, 자, 이 말은 부교감 신경이 작용했다. 이때 소화액 분비는 촉진되어야겠죠. 몸의 안정 상태니까 이제 소화해야겠지. 자, 6번 C와 D는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길항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서로 반대 역할을 하면서 조절한다. 어때? 서로 반대 역할을 하면서 조절? 하죠. 하잖아. 왜? C는 몸을 아니 C와 D구나. 아니죠. C와 D가 아니고 B와 D가 기량적으로 작용해야죠. B는 부교감이고 D는 교감이니까 흥분 억제로 작용하는. 자, 7번 F의 말단에서는 당연히 아세틸콜린. 8번 나에서 무릎 반사의 중추는 당연히 적수. 아니, 그다음 옆에 자료 4번 더 볼래요? A와 H의 말단 중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뉴런의 기호를 써라. 교감신경 말단을 찾아라. 라는 거. 어디에요? 교감신경 어디에 있죠? 교감신경 구성한 뉴런 뭐뭐 있어요? E랑 F 있죠? F의 끝에서만 분비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근수축 이야기를 좀 몇 가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93쪽 한번 볼까요? 근수축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 대사 문제. 자, 뭐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하고요. 이번 주 질문 받고 네. 자, 알겠습니다. 16번 한번 봅시다. 16번. 자, 기억과 니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네, 그림 대충 한 번만 그려봅시다. 마이오 16. 기억은 뭐니? 기억은 뭐죠? HD. 그렇잖아.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뭡니까? 아이대죠. 근데 이게 아이대 전체가 아니지. 2분의 아이대죠. 뭐 아이대긴 하지만 이 길이를 이야기했을 때 2분의 아이대. 어? 자, 그럼 디귿은 뭐예요? A대. 됐니? 자, 그 다음 T1일 때, 그리고 T2일 때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문제 조건 보면 T1일 때, 마디의 길이는 3.2래요, 3.2. 그리고 니은의 길이가요, 2분의 i의 길이가 0.8이에요. 야, 넣어보기만 하면 되게 쉽지 않냐? 이 전체가 3.2의 T1일 때. 그치? 근데 2분의 i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0.8이라고. 그럼 여기도 얼마야? 0.8이죠. 전체 길이는 A대 플러스 I대인데 I대의 길이를 알려준 거네. 그러면 여기 A대의 길이는 얼마예요? 일단 뭐야? 그럼 디귿의 길이도 구해지. 말하고 일단 디귿이 A대가 아니네. 뭐야? 디귿 액망이겠지? 네, 액망.
2분의 X마디야. 문제를 잘못 봤네요. 이런 조건을 통해서 A의 길이는 1.2다. 다음 T2일 때 볼래요? T2일 때 니은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 니은의 길이가 어떻게 되세요? 0.3이 됐네? 그치? 아, 그럼 다 나왔어.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2분의 i대가 2분의 i대가 얼마나 줄었다고? T1일 때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마이너스 0.5만큼 줄었다고요. 됐니? 자, 그럼 i대는 얼마나 줄었어? i대는 얼마나 줄었어? 2분의 i대가 0.5 줄었대. i대는 총 얼마나 줄었어? 그냥 1만큼 준 거죠. i대의 절반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만큼이 0.5 줄었다고. 여기도 0.5 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우리 아까 했단 말이에요. 전체가 마이너스 a일 때 i대도 얼마나 변한다고? 마이너스 a만큼 변한다.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i대가 마이너스 1만큼 줄었으니까 전체도 얼마나 줄었다? 마이너스 1만큼 줄었다. 1만큼 줄었다고. 그럼 또 다 알 수 있지. 디귿은 액마겹이거든요. 2분의 액마겹이야. 그럼 액마겹은 얼마나 변했겠지? 액마겹은 얼마나 변했어? 플러스 1만큼 변했겠죠. 근데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뭐야? 그냥 액마겹이 아니라 2분의 액마겹이지. 지금 디귿은 얼마나 변했니? 플러스 0.5만큼. 응? 기업도 한번 구해볼까? 기업은 H대네요. 어, 전체가 마이너스 A만큼일 때 마이너스 A고 H대도 똑같이 마이너스 A죠. 액마겹은 플러스 A.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 즉 H대의 길이도 얼마나 줄었어요? 전체가 1만큼 줄었으니까 H대도 1만큼 줄었다고요. 그래서 T2일 때 1만큼 줄었더니 기억의 길이가 얼마가 됐냐면 0.2가 될 때 그럼 역으로 가는 거지. T1일 때는 이것보다 1만큼 길었어야겠죠. 아니? 그러면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얼마라고? 1.2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다 구한 것 같으니까 체크하고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저번 주 과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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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을 텐데. 과제 검사하고 질문 있는 친구들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과제 검사하고 기가합시다.